네, 어벤져 전략회의 특별 초대석 오늘은 송이달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송이달 교수님은 저도 뭐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저희 언론계 또 선배님이시고요.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언론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로 계신데 그동안 아마 국제관계를 주로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제관계를 많이 하시고 홍콩 특파원도 하시고 또 예. 미국의 CSIS 거기 그렇습니다. 또 연구원으로 계시고 꽤 오랫동안 지금 언제 조선일보는 그만두셨습니까? 예, 원래 1월 31일 날 네, 그만뒀습니다. 그만두시고 예, 이제 지금은 서울시립대에서 예. 초빙 교수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송이달 교수님이 이제 새로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신의 개입.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겠지만 지금 한 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집중 분석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바빠서 이 앞쪽 부분 읽어봤는데 꽤 재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딱딱딱 단락들이 정리가 돼 있고 딱 여러분들의 관심 사항들 중심으로 해서 쭉 트럼프가 왜 트럼프의 어떤 특성이 뭔지 지금 미국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 교수님 모시고 트럼프가 과연 누구인지 또 미국 지금 대선 판도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게 신의 개입이다 이런 그 제목을 쓰셨잖아요. 예.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아마 이 총탄을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신의 개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 가장 큰 발단이 된 것은 그 원래 7월 13일 날 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카운티라는 곳에서 유세를 하다가 이렇게 괴한의 젊은 네. 친구의 그 총탄을 맞을 뻔했다가 그렇죠. 가까스로 피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뭐 1mm도 안 되는 간격으로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 언론에서 네. 이것은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는 신의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 신의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이런 말들이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책 제목을 이걸 트럼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뭐 세계인의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이거는 뭔가 신의 뜻이 있다면은 신이 혹시 개입을 한다면은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리 해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번에 무려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디바인 인터벤션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참 저는 저 카메라 기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 순간에 어떻게 저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을까? 글쎄요. 원래 총송이 들리면 네. 원래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는 피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진 기자는 바로 저기서 이제 정면을 들여 샷다를 누른단 말이죠. 그렇죠. 저게 참 저도 기자지만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혹시 서로 짜놓은 각본에 따라 한 게 아니냐 그저 네. 그런 음모론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이 퓰리처상을 몇 번 받은 사진 네. 기자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9월 초에 네. 그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의 화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포토북 네. 사진을 중심으로 한 책이 간행도 되었습니다. 네. 예. 참 이 신의 개입이 정말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줄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 신의 개입이 다른 방향으로 갈지 그렇죠. 뭐 지금 좀 되어가는 국면은 그 1차 TV 토론에서 보면 예. 트럼프가 그렇게 선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지금 한 5%포인트 차이인가요? 예. 지금 일단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미국 대선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뭐 예측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지금 상황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지난번 1차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게 앞으로도 좀 더 고비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있죠. 네. 사실 이 신의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오히려 카말라 해리스다. 아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왜냐하면은 이 신의 개입이랄까 그때 총격 미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사실은 트럼프가 당분간 덕보는 것은 짧은 기간이 있고 짧게 받고. 그로 인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전격 사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7월 21일 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선거 자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카말라 해리스가 사실은
대통령 경선을 민주당에서 한다면은 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아,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라든가 네. 일천하지 않습니까? 네. 상원의원 경력도 그렇고 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찰, 캘리포니아 뭐 법무부 장관 이런 것 정도 한 정도인데 네. 사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오히려 이 뭐랄까 이 연쇄 효과에 의해서 가장 큰 나비 효과에 의해서 가장 큰 덕을 본 게 아니냐. 이것이 이제 오히려 신의 개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긴 합니다. 네, 예.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신의 개입이라는 게 정말 트럼프를 살리는 개입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죠. 해리스를 끌어오기 위한 맞습니다. 신의 개입인지 예. 그거는 이제 한 50일 뒤에 결과를 한번 맞습니다. 지켜보시면 예. 신이 어디에다가 이제 이 힘을 쓰는 건지는 아마 그렇죠.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도 사실 그 TV 토론 네. 100분 가까이 된 걸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네. 뭐 제가 사실 기자가 되고 난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놓치지 않고 본 이번 유일한 TV 대선 토론이었는데요. 그 보면서 느낀 것은 또 사실은 해리스가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네. 그 모든 언론과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 인정하듯이 사실 해리스가 판정성을 거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죠? 그런데 또 미국 언론이나 학계 또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은 이 TV 토론이 그대로 이제 대선 승리로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걸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 예를 들면 단적으로 그 2004년에 조지 W 부시 그리고 네. 2016년에 그 도널드 트럼프 이 두 사람 모두는 사실 그 당시 언론에서 TV 토론에서 거의 완패했다. 네. 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맞아요. 사실 조지 W 부시하고 트럼프가 됐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TV 토론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이 났던 것은 올해 6월 27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맞습니다. 전격 사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뭐랄까 아주 연약한 모습 네. 또 취약한 모습 뭐 그리고 인지력의 저하를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가 그 정도가 된다면은 TV 토론이 강력한 그 임팩트가 발휘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그 대선에서 큰 영향은 작동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약 4% 정도만 지지층을 바꾸겠다라고 응답을 했답니다. 네. 지지자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CNN 민주당 성향의 친민주당 성향의 CNN에서도 이것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미국 전체에서 약 20만 명에 달하는 약간의 그 중도 그쪽에 이제 경합주에 있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겠느냐.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사실은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이 아주 뭐 큰 격변이랄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공화당, 민주당 미리 그 레지스터드 보트로 등록한 사람들은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겠죠. 자기의 어떤 심정을 확인하는 컨펌하는 과정으로 TV 토론을 보는 것이고 정작 이 표심을 정하지 않은 그 무당파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시간에 밤이라 하더라도 TV를 안 본다는 거죠. 보더라도 그 뭐 5분 10분 대충 보다가 네. 이렇게 끝나는 거지. 네. 뭐 90분 내지 100분에 걸쳐 가지고 유심히 봐서 아 이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미국에도 거의 없다. 이거. 네. 그게 이제 저도 오랫동안 선거나 이런 걸 취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예. 우리는 하나의 또 이 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즉 미국이라는 대선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 뉴욕 타임즈라든지 CNN이라든지 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시각 이제 그것도 보면 상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정치 성향들이 좀 언론들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각에서 우리 또 보고 그걸 또 우리는 또 그렇죠. 보고 하기 때문에 예. 뭐 대단하게 변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보면은 변화가 별로 없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 우리 관점에서 그 우리가 제대로 미국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 관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속사정, 좀 미국의 이른바 내재적 접근, 네. 뭐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중국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미국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 미국은 계속 우리를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유아 같은 아니면 소년과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짜 움직이는 그것을 봐야지. 그 뉴욕 타임스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달하는 그것만 보고서 아 그게 진짜 미국의 전체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대 그것도 중반이 됐는데
그런가 독립해야 하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도 미국에서 꽤 많은 우리 교포들께서 보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 보면 여기는 달라요. 여기서는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언론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쪽 언론들을 보고서 우리가 또 한편 해석하는 건데 그렇죠. 현장에서 이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는 거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사태를 어떻게 볼 때 예.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또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안경을 벗고 보느냐, 끼고 보느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좀 유심히 봤던 것도 예. 왜 트럼프가 맨날 그렇게 막말하고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왜 공화당은 트럼프가 그렇죠. 저렇게 장악했지? 그렇죠. 왜 대선 후보를 저렇게 또 하지? 예. 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 책을 보시면 예. 조금의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네. 좀 집중해서 한번 볼 것 같은데 우리는 트럼프를 그냥 장사꾼, 뭐 부동산 업자 뭐 이런 걸로만 인식해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뭐 아웃사이더였다가 그렇죠. 공화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정말 트럼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좀 이 착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는 모습이 막 소리 지르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모습만 막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편견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편견이 한국에 분명히 엄존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되는 말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그죠? 네, 심지어 맞아요.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일방적으로 싱가포르 그때 김정은과 회담 이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하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맞습니다. 뭐 돈만 많이 드는 워게임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이 심지어 전략 자산 뭐 B1, B2 폭격기 또는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돈 한국이 내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든가 우리가 또 싫어하는 한국 특히 보수층에서 네. 김정은과 그 회담을 그냥 맞습니다. 직접 네. 단판 비슷한 회담을 세 번이나 하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좀 늘 조마조마 그죠? 그렇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사실 일단 먼저 한국에 대한 입장을 본다면은 그 2017년 가을인가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얼마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뭐 동영상에도 다 있는데 진짜 지극히 그 북한의 정체성, 북한의 어떤 위협, 반문명적, 반인륜적, 반역사적인 그런 반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먼저 이 북한과 어떤 야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할 수도 있다. 뭐 그것은 진짜 우리 보수층 우파 분들에게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트럼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애국자입니다. 네. 미국의 진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의 애국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1946년 6월생인데 원래 78세가 넘었는데 그 부는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은 모두 사실은 30대 중후반에 다 이루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때 이제 그 거래의 기술 The Art of Deal 이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내면서부터는 책을 꽤 많이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아까 말씀드린 포토북까지 하면 20권째를 냈고요. 지금까지 2015년 그러니까 69세에 크리플드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 불구 절름발이가 된 미국 이 책을 낼 때까지 19권을 냈습니다. 69세. 예. 60세부터 69세까지 10권을 냈습니다. 그 다 자기가 쓴 건가요?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직접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구술을 많이 했죠. 구술을. 예. 그 구술은 사실은 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네. 세계적인 독일의 문호도 구술로 그렇게 많이 책을 썼습니다. 예. 괴테도 뭐 한 5, 60권 정도 썼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죠? 워튼 스쿨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다. 네, 네. 트럼프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렇대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거기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군사학교입니다. 맞아요. 그 제복을 계속 입고서 5년 내내. 그때부터 이제 이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이라든가 그 손자병법을 의무적인 필수 과목으로 들었던 겁니다. 네네네. 근데 들으면서 그것을 그냥 마지못해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써먹은 거죠. 실제 적용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손자병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기만, 영어로 deceit, 그죠? 기만입니다. 사기술입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비열한 사기가 아니고 진짜 전략적인, 전술적인 남을 속이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특히 지도층 또는 엘리트들은 그 트럼프의 막말이라든가 트럼프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 바꾸는 거 이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너무나 조선시대적인 관념 또는 교과서적인 그것만 고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트럼프처럼 진짜 이 왔다 갔다 자기 의도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협상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송 교수님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의문점들이 있어요. 정말 트럼프는 똑똑할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미국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공화당을 다 장악을 하고 그렇죠. 그 공화당에 있는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할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그가 이 공화당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트럼프가 책도 많이 읽고 예. 또 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사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는데 예. 저는 놀랍던 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예. 이 트럼프도 보면 정말 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당인데 어떻게 저 당을 저렇게 꼼짝 못하게 하죠? 참 그것도 대단한 네. 이 미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네. 그만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경기도 지사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2015년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조차 한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정치 경력 자체가 일천한 뭐 사람. TV 토론 사회자만 했죠, 그죠? 그렇죠. 네. 전혀 없었죠. 전혀 그런 경험조차 없었던 사람인데 이 한 것은 저는 그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계속 꾸준한 독서와 사색과 또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자기 나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무려 3권을 미국의 정치, 미국의 사회 네. 또는 세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을 3권 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2000년에 낸 The America We Deserve 그런 책이고 두 번째가 2011년에 낸 The Time to Get Tough 거칠어져야 할 때다. 네. How to Make America Number One Again 그런 책이고 세 번째가 2015년에 낸 Crippled America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왜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미국을 바꾸고 또 세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상 출사표 또는 자기의 정치 공약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만한 이 3권의 책을 내면서까지 그것도 거의 15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현재와 미래,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대통령의 정치인 후보는 정치인은 사실은 거의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요. 저는 네. 제가 가지는 의문은 그러면 트럼프가 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현재 미국이 매우 약해져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맨 처음 트럼프가 주장한 것은 1987년에 자기가 9만 3천 달러인가를 내 가지고 네. 그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의 그 에드버토리얼 그러니까 의견형 전면 광고를 네네.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처럼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도 보내고 공짜로 주일 미군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허. 그 비용을 더 이상 거기에 외국을 지출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그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 진짜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 네. 또는 그 진짜 소득이 없는 사람들, 네. 일자리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해야 써야 된다.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그 이른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를 위한 경찰관으로서 세계의 어떤 자비로운 그 모든 분쟁 문제 해결하고 개입하고 또 툭하면 미군을 보내고 이런 미국이 사실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점점점 빚더미의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네. 식입니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날 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지금 쇠락하고 있다. 아. 계속 그런 얘기하고 지금에도 엊그저께 그 TV 토론에서 미국의 어떤 그 뭐랄까 몰락 가능성 네. 이런 거를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 내셔널 데트가 최근에는 그 최근 3, 4년 전부터는 100일 또는 120일에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와.
올해 1조 7월 달러. 26일인가에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1조 달러 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총 GDP가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럼 1년 사이에 그 미국의 그 적자가 재정 적자 국가 부채가 3조 달러 내지 4조 달러 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GDP의 2배 정도가 계속 빚으로 빚으로 생성된다. 네. 야.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부담하는 이자가 미국이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8,800억 달러인데 이것은 미국의 국방비 총 국방비가 8,500억 내 600달러인데 네. 그보다 더 많은 정도입니다. 아. 근데 우리 이현종 대표님 잘 아시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됩니까? 네. 중국, 러시아, 뭐 터키, 우리나라, 러시아 뭐 이 다 합친 2위부터 6위까지 5개 나라 합친 것보다 국방비가 그렇죠. 미국이 한 나라가 더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미국 현재의 그 MBC 방송이라든가 갤럽 이런 데 조사를 보면은 미국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60 내지 70%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인기를 모으고 또 정치인으로서 이 기적적으로 이 공화당을 자기 수중으로 장악을 하고 또 3번 연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강한 신념과 미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것이 철학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어허.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폴 라이언이라든가 미치 맥코넬이라든가 이런 공화당의 거물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조지 W 부시라든가 딕 체니 이런 공화당의 진짜 토종 그렇죠. 토주대감들이죠. 귀족 같은 네. 토죽대감들도 다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등을 돌려가지고 지지하지 네,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까지 네. 했습니다만은 진짜 바깥에서 굴러온 평민 도널드 트럼프가 귀족 조지 W 부시와 딕 체니 그 미치 맥코넬 폴 라이언 다 쫓아낸 겁니다. 아. 대단한 거죠. 야.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원 의장도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자기 수화가 다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런 나름의 자기의 철학과 세계관, 의지, 그 자기를 미국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게 있고 있다.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실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트럼프가 재임한 4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 그 상승률이 1.9%에 불과했습니다. 아. 근데 계속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강조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바이든 3년 동안은 얼마였느냐? 5.7% 거의 뭐 3배가 된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 뭐 김 대표님도 미국 여행 가시거나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 많이 느끼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생활 물가 뭐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데 대한 미국 기층민들의 미국의 귀족들 엘리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면은 자기의 어떤 기존에 누리고 있던 이스태블리시먼트 또는 베스티드 인터레스트 이것이 흔들리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지만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워하죠. 이른바 워싱턴 귀족들 그래서 트럼프의 구호가 그러지 않습니까? Drain the Washington Swamp. 워싱턴의 늪을 물갈이해라. 완전히 빼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기존에 했던 게 이제 PC주의라고 그래서 뭐 올바른 뭐 어떤 그런 걸 추진하면서 실제로 이민도 받아들이고 세계의 어떤 경찰 역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국내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고 네. 최근에 이제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들어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진짜 네. 이렇게 막 그 길거리에 뭐 사람들이 펜타닐 중독자들이 걸려 있고 뭐 네. 상가가 문 닫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분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현실의 문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아마 트럼프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저렇게 지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뭐 해리스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출신의 민주당의 그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명한 검사 판사들은 상당히 범죄라든가 네. 마약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블랙 메털스 그 무브먼트 그죠 BLM 그 활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많이 거의 구속도 안 하고 다 풀어주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얼마 이상은 또 뭐 절도해도 뭐 별 처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 만든 게 해리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이 이른바 문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 동성애라든가 그 성전환 이른바 네. LGBTQ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이 민주당 측에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관대하게 버렸죠. 그렇죠. 네. 그 뉴욕에서는 젠더 플루이드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젠더가 자기 태어날 때가 남자 여자여도 상관없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여자 목욕탕에 가도 되고
그 젠더의 종류가 무려 31개가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31개가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로서 네. 그 어떤 뭐 성경을 읽는 데 대한 그게 대한 그것도 없고 자유롭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왜냐? 아. 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그런 네. 교육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른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를 네. 주장하는 이른바 워키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신봉하는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이 기독교 분들 너무나 그 미국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가족이 네. 해체되고 기독교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미국. 그리고 흑인과 라티노와 또 아시안 이런 소수 민족이 우대받고 백인은 영 뒷전에 밀려가는 그죠. 그런 사회가 된다는 주류 얘기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러스트 벨트 쇠락한 공업지대의 그 백인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미국 사회를 이끌어온 그 백인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진짜 기독교 신자들 또 그리고 백인들 자체는 매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겉으로는 멀쩡할지 몰라도 이것은 병들어가고 있는 미국이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매우 동조하고 그 헌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Make America Pray Again, Pray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브레이크 어게인이었는데 플레이 어게인이군요. 예, 다시 기도하는 미국이 되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동안 이게 접할 수 없었던 좀 우리 언론이나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트럼프에 가지고 있던 좀 편견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아마 작용을 해서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 민주당의 반격도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돈 모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예전에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돈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돈을 많이 하느냐? 왜 이렇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가장 미국에서 제가 뭐 미국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일 많이 들어간 역시 이제 그 TV라든가 네. 또 SNS 광고 비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실 그 가장 경합되고 있는 그 경합주에서 가장 큰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 지난 3월부터 그 공화당이 투입한 광고 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펜실베니아가 왜 이렇게 경합주가 된 겁니까? 일단 이제 그 19명으로서 선거인단 선거인단 숫자가 네. 가장 많습니다. 네. 선거인단 숫자가 가장 많고 펜실베니아 주가 전통적으로는 과거에 보면은 계속 민주당이 좀 우세한 민주당이 좀 곳이었습니다. 있죠. 네. 특히 이제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이 원래 고향이 그 델라웨어 그쪽이기 델라웨어죠. 때문에 뭐 네. 주는 다릅니다만 그 넓은 의회 펜실베니아에 포함돼 가지고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면서 크게 승리했어서 그렇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그 바이든 해리스는 그 미시간, 위스콘신 그런 러스트벨트 중에서 그 두 군데는 거의 유리하고 네. 계속 그래서 펜실베니아까지만 먹으면은 사실 이미 끝난다? 확보한 226개의 선거인단에다가 그 러스트벨트 세 곳만 먹으면은 그 획득하면은 270석 이상을 이제 얻기 때문에 네. 선거인단 승리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그 잘 아시는 대로 이른바 셰일가스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석유 산업, 셰일가스 산업이 큰 곳 중에 하나인데. 쉐인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존의 네. 원유 같으면 이제 밑에 있는 원유를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모래층과 같이 그렇죠.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굴착 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안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환경 파괴 위험 때문에 네. 그죠 그 지하에 있는 안반 그걸 파괴해서 그 끄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수압 화세법이라 해가지고 네. 프래킹이라고 하죠. 이번 TV 토론에 대해서 프래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 이제 환경 파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리스라든가 또 민주당에서는 계속 친환경 노선에서 그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특히 최근 2, 3년 동안에는 이런 환경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사실 커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지난 7월 13일 날 그 버틀러 카운티라고 좀 아주 더 시골입니다만 친트럼프 성향에 있는 그쪽에 가서 시위를 하다가 그런 그 총탄 맞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입장이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선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죠. 해리스가 뭐 자기 2020년 그때 그런 식으로 자기 하지 않았다라고 뭐 둘러대면서 또
지금은 그걸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자 또 트럼프는 이번 TV 토론에서 이거는 선거 때만 잠시 하는 거고 되자마자 다시 또 돌아가서 환경 그 최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뭐 쭉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해리스라는 인물은 또 우리한테 또 좀 생소한 인물입니다. 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뭐 두각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바이든의 어떤 좀 이게 뭐 숨어서 그런지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인가요? 그때는 이제 아마 남편이 그때 한번 왔었죠. 그렇죠. 이분이 보니까 이제 뭐 이 인도계하고 이제 뭐 자메이카인가요? 예. 뭐 그게 이제 분인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검찰총장을 했더라고요. 예.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맞습니다. 하듯이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예. 어떤 분입니까? 해리스가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미국 제대로 된 오래된 이제 숙성된 정치인은 아니죠, 그죠? 네. 말씀대로 검찰총장이래 하다가 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될 무렵에 부통령 후보로서 또 여성이라든가 또 유색 인종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이른바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네. 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진짜 운 좋게 네. 역시 해리스가 그 됐는데 사실 1대1로 지금까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왜 인터뷰를 못 하죠? 그건 과거에 이제 이 몇 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 말이 제대로 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네, 뭐, 말이 꼬이고 실수를 해가지고 네. 영 조롱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사실은 그때 이제 7월 21일 이후에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기자들 인터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뭐 지난번 이제 8월 말에 CNN하고 할 때도 그 팀 월즈 부통령하고 하고 그것도 또 굳이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참 미국의 오.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거의 유례가 없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어. 저는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 해리스의 사실 경제 정책입니다. 네. 이번에도 TV 토론을 끝나고 나서 CNN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네. 그 경제와 이 이미그레이션에 대해 가지고 이민 문제. 네, 이민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사람들의 이제 토론 전과 토론 후를 해보니까 오히려 토론 끝나고 나서 해리스의 경제를 좋다라고 이제 믿게 됐다고 하는 사람이 더 줄었습니다. 아 줄었다. 네, 그것은 뭐 CNN에서 최근 그 나왔으니까 제가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도 네.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해리스의 경제를 좋다라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37%였다가 35%로 줄고 하여튼 2%포인트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네. 반대로 트럼프는 더 늘었는데요. 2%포인트.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이른바 그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라 해서 그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네. 스타트업들 이런 걸 많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네네. 2,500만 개의 중소기업들을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위해 가지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5만 달러의 그 세액 공제를 하겠다. 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뭐 6천 달러의 또 크레딧, 텍스 크레딧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인데요. 사실 이게 그리고 물론 초부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과세하겠다 이런 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법인세가 현재 21%인데 이것을 28%로 높이겠다 이런 아하. 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꿰뚫고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매우 회의적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하고 가장 경제 경쟁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죠. 중국에는 엄청난 대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화웨이라든가 네. 또 배터리 세계 최고 기업인 CATL, 뭐 바이두도 있고. 그죠? 뭐죠. 바이두 또 뭐 알리바바, 네. 텐센트, 그죠? 그리고 드론 세계 제1인 뭐 DJI 뭐 등등 그죠? 다 이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초기업들을 키워가지고 큰 대기업, 하는 마당에 초기업들 중심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이 사실 해리스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뭐 5천 달러 아니면 5만 달러, 6천 달러 이거 줘가지고 또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커진다는 한참 또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걸리잖아요. 예. 100개 중에서 뭐 두세 개 될 것 그럼요. 말건데 그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한국인들은 좀 다른 겁니다. 그 분별 있게 보고 있는 거고 반대로 트럼프는 이제 현재 법인세가 21%인데 이걸 15%로 낮추겠다는 낮춰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 기업인을 그 뭡니까? 가버먼트 그 이피션시 커미션 맞아요. 뭐 정부 채용하겠다고 효율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이런 걸 모두 없애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세계적인 초강대국의 그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더 커지고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에너지 가격을
최소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오일이라든가 석유라든가 또 셰일가스 매장을 민주당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계속 이것을 환경 파괴라는 이유로 막아왔는데 개발을 못하게 하죠. 개발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다 해가지고 the lowest energy price in the world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가격이 싼 그걸 공급할 때 미국이 제조업 허브로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거는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원가 경쟁력의 가장 큰 그게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미국 경제가 더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선이 이제 한 5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만 투표하는 날이 지금 사전 투표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국민들에게는 역시 경제 문제가 큰 그게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대기업들을 크게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대만처럼 중소기업을 시켜서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제 꽤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현대 그다음에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사실은 TSMC라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대만이 맞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키운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사실은 기업의 어떤 이 육성 전략이라는 게 저는 이미 방향은 이미 결정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요. 예. 저희도 뭐 저희 기억에도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저희 조선 제가 30년 넘게 못 나왔는데 조선일보에 아주 훌륭하신 대기자 대선배님들이 대만에 가서 대만 르포를 하면서 이렇게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심 경제가 되고 아주 알차게 돼 있는 그런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했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이 한국이 계속 20년 30년 가까이 그 밑에 국민 소득도 뒤지고 그 한국보다 못한 나라에 대해서 대만의 경제학자들이 항상 한국이 이렇게 대기업 많은 삼성, LG, 현대, SK 뭐 이렇게 포스코 이런 한국을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대만에 이제 이번에 TSMC 이번이 아니죠 물론 한참 몇 년 됐습니다만 이게 생기면서 세계적인 파운더리 기업 세계 1위 넘버원 되니까 그로 인한 생태계가 형성돼서 대만 경제가 오히려 한국을 추월할 정도가 맞아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예. 참 그런 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듣기 좋은 이야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듣기 좋죠. 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뭐 벤처기업 육성하고 좋다. 근데요 그 수많은 벤처기업 중에서 정말 유니크한 벤처기업 하나 나오기가 너무 어렵고 글쎄 말이에요. 그거를 정부 세금으로 몽땅 지원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예.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중공업 위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을 취한 게 저는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경쟁력을 이렇게 높여준 것인데 그렇습니다. 참 미국도 비슷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TV 토론을 제가 보니까요. 미국에는 왜 낙태 문제와 이 뭐라고 할까 이민 문제 지금 뭐 아마 헬리스가 이 이민 문제를 담당하면서 1,000만 명이 넘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아마 뜨거운 이슈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해리스가 단연 그 이른바 리프로덕티브 라이트라 해서 그런 여성들의 이 천부 인권 비슷한 자유로운 권리이다 이걸 하면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아이템인데 거기에서는 해리스가 상당히 이제 트럼프에 비해서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뭐 인공 뭐 체외 수정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 점에 있어서 약간 이제 낙태 권리를 금지하자. 뭐 이게 로 대 웨이드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임명한 3명의 연방 대법관 덕분에 뭐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낙태권에 대해서는 트럼프 원래 부정적이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이제 물러나서 그죠? 모더릿한 입장에서 각 주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이것을 연방 법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트럼프는 계속 하고 있고 그 해리스는 이것을 연방 법으로 낙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뭐 계속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성 입장에서는 뭐 해리스를 좀 더 지지하지 않을까. 해리스가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슈인 그 이미그레이션 불법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중남미에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요즘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예. 뭐 몇십 배가 늘었죠. 그죠? 어. 근데 이제 뭐 작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미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네. 미국의 치안이라든가 범죄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TV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그 IT 에서 온 네. 이민자 불법 이민자가 맞아요. 고양이 뭐 개와 고양이를 고양이 먹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페이스북에 그죠? 네.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걸 그런 기사가 나오긴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것을 좀 과대해서 이민자는 아니다. 뭐 하여튼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있었다. 있었다. 뭐 이거죠, 그죠? 예, 그 두 근데- 개를 결합해니까 그렇죠. 이제 이민자가 예. IT 이민자가 예. 그거를 잡아먹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이야기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그 현지 주민들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직접 먹을 사람 사실 별로 없는데 그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예. 입간판으로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참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어떤 큰 묵직한 이슈보다는 예. 그런 이슈 하나가 어떤 판도를 많이 바꾸고 지금도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우파 쪽에 아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도 보면 뭐 민주당의 뭐 장경태나 이런 것처럼 예. 뭐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쩌면 대중의 심리가 자극을 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고 그렇죠. 실제 그게 선거 이슈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참 지금 특이하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네. 그 미국의 뭐 한 개 주가 아니라 뭐 엄청 좁은 데죠, 그죠? 그런 네. 데 비해서 미국은 그나마 아주 땅이 넓습니다. 땅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뉴스에 의해 가지고 민심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죠?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좀 이렇게 뭐 중도층이 폭이 더 넓은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쏠림 현상이 심한 데 비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저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네. 단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 한국 사회에 그렇게 투영시키고 있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실제 미국 사회에서는 그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더 이 신중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자체가 그런 언론에 아니면 그런 뭐 말 한마디 또는 뭐 기사 몇 줄에 의해서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참 다르군요.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대 관심사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와 그다음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득실이 있을까?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뭐 나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든의 정책을 그냥 승계를 할 것 같다는 것 같고 예. 우리 송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트럼프가 될 경우에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역시 이제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 그죠? 네. 그런 관점 또 그런 노선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에 누려온 어떤 방위적인 그 뭐죠? 공짜 방위 네.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뭐랄까 비용을 내라. 돈을 더 내라 이거죠. 돈을 내라 네. 또는 같이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방위를 하기 위해서 한국이 건설적 역할을 좀 더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해리스 역시 그런 얘기 요구는 좀 상대적으로 적게 하겠지만은 뭐 한미일 공조, 삼각 공조를 계속하자 이런 식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서 사실 한국의 시민들이나 또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2.0과 가까운 그 해리스가 되면 편하죠. 편하긴 편하고 트럼프가 되면은 워낙 이분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그 다음에 무슨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나 그 국가안보 분야 분들은 트럼프 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 조금의 우리의 어떤 자율적인 여지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도 있거든요.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북한이 보면 뭐 지금 계속 이제 김정은이 지금 본인의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좀 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이 프라그마티스트, 그 실용주의자이고 또 아주 플렉서블한 입장을 갖고 네.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이 원한다면은 핵에 대해서 이제 절대 반대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 뭐 이런 네. 약간의 오픈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준다든가 네. 또 다른 트럼프의 요구를 맞춰주면서 핵무기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양보를 얻을 수도 있을 공산 여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NPT 체제란 문제가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만 핵무장을 허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일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이 되는 거고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심지어 대만도 자기도 그럼요. 뭐 그렇게 지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시아 전체에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트럼프의 의도 또는 의사와 또 레토릭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트럼프 아니라 다음 4년 동안에 쉽게 핵무장 또는 핵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보면 이제 오늘 아주 저희가 뜻깊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게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선거, 특히 트럼프 후보에 대한 좀 편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 막말만 할 줄 알고 그냥 뭐 그냥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는데 오늘 송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또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미국 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장점, 왜 그 공화당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할까? 아마 그 이유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미국의 선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 평생 언론사에 있다가 지금 현재 대학에 있습니다만 네.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이제 미국 여론조사에 네. 대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뭐 경마장식 맞습니다. 보도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아주 민감하게 크게 이랬다 저랬다 보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여론조사, 미국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오는 경우에 많이 낮다는 것을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예, 단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경제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추적을 자기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2016년과 2020년 8월 30일 기준으로 네. 그 했을 때 그때 이제 물론 힐러리와 트럼프, 바이든과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여론조사가 2016년에서는 4.2% 정도 네. 힐러리가 앞섰고, 앞서던 그렇죠. 그 다음에 2020년에서는 8.몇 퍼센트 정도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바이든이 앞서던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물론 이제 2달 한 열흘 후에 실제 대선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힐러리가 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겼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전국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한 290만 표 맞습니다. 많긴 했습니다. 미국 선거제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경합주에서 네. 지는 바람에 거의 전패했죠. 그리고 바이든도 그때 8% 포인트 앞섰지만은 사실은 대선에서는 전국 단위 투표에서도 그 격차가 그 정도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주 겨우 이겼을 네.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이 이른바 샤이 트럼프 이런 것이 의외로 현재까지 많이 있고 샤이 트럼프 이외에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시골 농촌에 진짜 일자리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른바 앵그리 루럴 화이트라고 앵글 하는 루럴 사람들. 화이트. 아.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그 지난 그 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선거에서 거의 90%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 잘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잘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도 워낙 넓지 않습니까? 넓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를 할 땐 주로 전화도 미국을 많이 하는데 일일이 네.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그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은 과거 20년 전에는 한 30%, 20% 되던 것이 지금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언론이라든가 우리 특히 한국 및 우리 뭐 동포들이 네. 그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 50일 정도 계속 이런 어느 한쪽이 완전한 뭐 어떤 실수라든가 그죠? 그런 게 생기지 않는 한 이 타이트한 넥 투 레이스 그죠? 그런 초박빙 구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정책 그리고 성향을 잘 대비해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죠? 네. 해리스 또는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적인 뭐 로드맵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또 양쪽 진영의 어떤 됐을 경우에 대비한 그 인맥을 잘 수배를 해서 네. 접촉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고 또 언론에서도
뭐또 전문가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을 보는 시각 이거 자체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이 되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합니다. 참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게 또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언론들 보도를 보시고 보는 거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주로 보고 하는 것이고 주류 언론들은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이 간극의 차이가 요만한 차이가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만한 차이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정책 당국자들도 이것만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 내의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 교수님 자주 좀 모시고 네. 좀 이런 시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